안녕하세요. 청음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맡은 이경면입니다. 시창과 청음에는 소리를 듣고 처리하는 다양한 인지적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적 측면을 이해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시창 청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음을 듣고 이것을 악보로 옮기는 과정, 그리고 악보를 보고 이를 노래로 부르는 과정 속에 포함된 여러 심리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소리를 처음 듣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이 음감에 따라, 즉 절대음고와 상대음고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를 알아보고 또 음을 듣고 악보로 옮길 때 관여하는 기억에 대한 심리학적 설명을 통해 효율적으로 음을 암기하고 기억해내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악보를 눈으로 보고 그것을 노래로 부르는 과정이 우리 머릿속의 뇌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이러한 시창청음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가 효율적인 시창청음의 훈련과 교육의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면입니다. 저는 음악심리학과 신경과학을 전공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가 음악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사실 그런 어떤 심리학적 연구 결과가 참 청음 수업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자리가 우리나라에서 생기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청음이란 음악을 듣고 그것을 이제 악보로 옮기는 과정, 그다음에 시창이라는 것은 악보를 보고 그것을 노래하는 과정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청음을 할 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창을 할 땐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보거나 듣고 그것을 생각을 해서 악보로 적거나 노래로 해내는가. 인간의 어떤 정보 처리 과정에 대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이런 시창 청음을 하기에 앞서서 과연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조금 더 이해를 하신다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그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방금 전에 그 학장님께서도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 강의, 제가 저기 앉아있으면서 너무너무 같이 토론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제 강의에서도 절대음감과 상대음감의 차이, 특히나 기억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이 두 집단에서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기억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선율을 어떻게 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절대음감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요. 학문적인 영어로는 absolute pi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우리가 절대음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전적인 정의는 음을 들었을 때 다른 기준음과 비교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음의 이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음을 땅 하고 쳤을 때 이 이름이 뭐다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을 절대음고 소유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준음과 비교하지 않아야 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즉각적으로 떠올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교하지 않고 딱 그 이름을 안다고 해도 제가 딴 하고 친 다음에 한 3초 정도라도 생각을 하면 그것은 절대음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딱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름이 뭐라고 딱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저도 제가 지금 부른 음이 뭔지는 모릅니다. 저도 상대음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음고 소유자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기억 속에, 특히 기억도 여러 가지 기억으로 나뉘는데 특히나 장기 기억에 이름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 기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심리학적인 용어긴 한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기억은 크게 단기 기억, short-term memory와 장기 기억, long-term memory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3793293 뭐라고 했죠? 네, 다 대부분 말씀을 하시죠. 그거는 3793293이 여기 단기 기억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중에 한 홍청희 선생님 강의를 할 때 갑자기 나와가지고 아까 제가 숫자가 뭐라 그랬죠? 하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못 하시겠죠. 그거는 우리의 기억 속에 특히 단기 기억에 있다가 그 정보가 날아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아니면 뭐 나이, 주소 그런 것들은 오늘 제가 물어본다거나 내일 여쭤본다고 해도 항상 기억을 하시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정보는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기 기억에 절대음고 소유자들이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어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가 했을 때 이 소리도 중요하지만 음에 대한 소리 플러스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대음고 소유자와 아닌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그 사람의 장기 기억에 이 음에 대한 이름이 들어있느냐 아닌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음고 소유자이신 분들은 이 이름이 장기 기억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오늘 도를 치거나 내일 도를 치거나 아니면 아까 학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완벽한 절대음고는 컨디션이 좋건 나쁘건 언제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장기 기억의 이름이 정확하게 그 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음고 소유자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기억에? 그랬을 때 연구 결과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을 들었을 때 상대 음고는 만약에 라를 갖다가 그냥 하나만 쳐주면 이게 무슨 음인지는 모르는 거죠. 하지만 도를 쳐주고 이게 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라를 가르쳐주면 이게 이제 관계를 계산해서 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상대 음고 소유자들은 장기 기억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음과 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 들어있는 정보의 차이를 보면 이 절대음고 소유자들은 음에 대한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상대음고 소유자들은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지가 않고 이 음과 이 음의 바로 전에 들었던 음 사이의 관계, 예를 들어 그 간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 간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일음을 청합할 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은 바로 이 절대음고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정보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장기 기억에 대한 속성을 살펴보면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 기억에 대한 제가 설명을 위해서 예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별에서 온 이렇게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김수현. 그대 그러시는데 별에서 온 그대가 딱 떠오르시죠. 그러면 동시에 막 뭐가 떠오르세요? 저도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뭐 여기 천송이 예쁘다, 립스틱도 유행하죠. 그 다음에 뭐 김수현 잘생겼다. 그 다음에 드라마 음악도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이 드라마가 방영된 2014년의 겨울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그 다음에 만약에 누군가와 이 드라마를 항상 같이 봤다면 같이 본 사람이 떠오르죠. 그 정보들이 독립적으로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내년이 됐어요. 내년이 됐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가 드라마의 음악을 딱 듣게 되면 뭐가 떠오르세요? 드라마의 내용도 저절로 떠오르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막 잘생긴 김수현의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같이 봤던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의 얼굴도 당연히 떠오르고 또 연속적으로 그 사람과 있었던 즐거웠던 추억이나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겠죠. 이것이 바로 장기 기억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들이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서 하나를 끄집어내면 고구마 그 줄기처럼 계속 나오는 게 장기 기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이것을 절대음고로 가져가게 되면은 그 절대음고 소유자들은 장기 기억 속에 음뿐만이 아니라 이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라는 음을 치고 제가 1시간 뒤에 아까 제가 무슨 음을 쳤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음하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도라는 그냥 이름만 기억을 해도 1시간을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기억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 음만을 1시간을 계속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름이라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인출할 때의 어떤 힌트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기 기억에서 어떻게 정보를 인출해내는가와 절대 음고를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장기 기억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은행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출을 만약에 못하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기억 속에 아무리 정보가 많이 있어도 인출을 해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청음에 있어서 어떤 음에 대한 기억, 음정에 대한 기억이 많이 존재하고 정보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도 그것을 적절한 시간에 재빠르게 인출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절대음고 소유자들은 이름이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인출이 굉장히 용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을 기억을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다른데 그러면 절대음고 소유자들의 이런 장점을 상대음고 소유자들의 어떻게 좀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상대음고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다가 이름을 붙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 음과 그 다음에 들었던 음의 관계가 완전 오도다. 완전 오도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음악 이론적인 용어고 이것을 기억하기가 좀 특히 어린 연령층이 좀 쉽지가 않은데요. 그것 대신에 예를 들어서 반짝반짝 작은 별의 처음 두 음, 그러면 반짝반짝 그게 완전 오도다. 그러니까 어떤 음을 들었을 때 이게 그 반짝반짝을 통해서 완전 오도가 장기 기억에서 인출이 될 수 있다면 상대 음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더 나아가서 꼭 이름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면 색깔을 매칭시킬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교육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교육 방법론적으로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절대음고와 상대음고의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음이름이 장기 기억이 없다는 측면에서 상대음고가 훨씬 더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장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떤 것이 장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음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절대음고인 사람들이 쓰지 않는 기억 한 가지를 더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작업 기억입니다. 작업 기억. 영어로는 working memory라고 하는데요. 이 작업 기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이 단순히 어떤 정보를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상대음고 소유자 같은 경우 선율을 연속되는 음을 계속 듣고 있으면 지금 만약에 도를 치고 그 다음에 솔을 쳤다고 했을 때 그 솔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앞에 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두 번째로 들은 솔에 대한 정보를 도와 막 비교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 처음에 들었던 도를 기억하는 건 그건 기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솔을 듣고 그것을 도와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장과 처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하는 것을 우리가 작업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단기 기억을 통해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그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작업 기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것은 음악에서도 우리가 선율을 듣고 기억하고 불러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간단한 산수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2 곱하기 3 더하기 2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거를 계산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2, 3, 이 숫자 자체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기억입니다. 그럼 처리는 무엇이냐? 2에다가 3을 곱하는 게 처리라는 거죠. 그러면 곱하는 처리를 하면서 또 결과값 6을 기억에 가지고 있고 동시에 또 그것을 마지막 2에 또 더해야 되니까 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장과 처리를 동시에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산수를 할 때도 작업 기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독해를 하거나 말을 이해할 때도 작업 기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는 이제 영어 문장의 예를 들었는데 제가 우리말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길 가다가 구슬을 하나 주웠어요.
근데 그 구슬이 너무 영롱하고 반짝반짝 빛나서 너무 예뻐가지고 우리 아이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갖고 놀다가 아이가 떨어뜨려가지고 깨져버렸어요. 그 순간 저희 아이가 그걸 밟아봐가지고 피가 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아이가 좋아하니 저는 기뻤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죠? 제가 여기서 그것을 좋아해서 기뻤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구슬이죠. 네. 이게 굉장히 쉬운 테스트 같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작업 기억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제가 처음 문장에서 제가 구슬을 주었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계속 그것은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구슬이라는 그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 계속 매칭을 시키시잖아요. 이게 바로 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저장을 하고 이 단어와 연관된 문장에 계속 처리를 하는 것. 그리고 이 저장된 단어로부터 연관되는 다른 문장들 간의 길이가 길어져도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다면 독해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업 기억이라는 게 뭐 산수뿐만이 아니라 독해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 기억 용량이 크면 클수록 읽기를 잘하고 사람들이 그다음에 사고 능력이 높은 것으로 심리학 결과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음악에서도 이 작업 기억이 활발히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음을 할 때 첫 번째 음부터 쭉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학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뭐 음을 친 다음에 앞에 그 전의 음을 기억해서 불러내는 거, 그 전전음을 불러내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현재 연주되고 있는 곡을 계속 듣는다는 것은 작업 기억인데요.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 감상을 할 때도 이 음악의 패턴이 어떻고 형식이 어떤가를 기억하려면 처음에 나타난 모티브를 기억하고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되는가를 계속 매칭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 기억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 기억 용량이 굉장히 넓으면 많을수록 음악 감상, 음악 분석도 귀로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청음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절대음고 소유자는 이 작업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음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그 음을 그냥 이름으로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악보에 적어버리면 되니까요. 그 다음 음과의 관계나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작업 기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 음고는 늘 이 작업 기억을 훈련하는 그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음고 소유자들에 비해서 상대음고 소유자들이 이 작업 기억 용량이 넓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뇌파를 측정할 때 이 사람이 작업 기억을 쓰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뇌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면 절대음고 소유자들은 작업 기억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절대음고 소유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떤 학생이 절대음고가 있고 그러면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리학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굉장히 소수입니다. 특히나 동아시아에 상대적으로 많아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많습니다. 제가 음대에 가서 클래스에서 절대음고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반에 어느 몇 % 정도 되나요? 선생님들 한번 테스트 해보셨어요? 그래도 꽤 있습니다. 없진 않아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쪽에 가서 들어보면 절대음고인 사람을 제가 실험을 하려고 모집을 해보면 한 반에 한 명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교포,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미교포라든지 아시아 쪽 학생들입니다. 굉장히 드문 능력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절대음고는 어떤 음악적 재능과 동일한 그런 용어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시창청음을 잘하는 능력과는 조금 관련이 멉니다. 대신에 우리가 시창청음을 잘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리듬 지각이나 음악 기억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하셔서 그 수업을 해주시면 학생들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우리의 인간의 기억은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나뉘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병목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벌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요. 병목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 30분 동안 강의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도 여러분들의 장기 기억에 100%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병목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청음 시간에는 멜로디를 들었을 때 내가 만약에 한 번 들은 소리를 바로 기억을 다 해버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차르트가 성당에서 들은 곡을, 굉장히 긴 곡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한 번에 듣고 외웠다. 그럼 모차르트는 병목 현상이 없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똑같은 뇌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병목 현상이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제가 먼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킹입니다. 청킹이라는 것은 정보를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청킹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단기 기억에 제한된 용량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제가 살짝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7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우리의 단기 기억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많게는 5개부터 적게는 5개부터 많게는 9개까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라든지 차 번호, 아니면 그런 것들이 다 7개 내외로 다 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개보다 많아지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킹을 하면 이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여기 0288079008 이런 숫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낱개로 세알이시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 기억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02는 서울 지역 02, 880은 국번, 그다음에 7908은 번호, 이렇게 나누면 이게 정보가 셋으로 묶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기억의 한계 안쪽에 있기 때문에 기억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FBI, CIA, US 이런 식으로 쭉 세다 보면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이거 한 번 보시고 기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FBI, CIA, 그 다음에 USA 이런 식으로 그룹화가 되잖아요. 청킹을 시켜서 이것을 하다 보면 정보의 양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줄어서 여러분들의 단기 기억의 한계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음악적인 예제를 제가 사용해 보면 이 첫 번째 멜로디와 두 번째 멜로디는 똑같이 음이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기 기억의 한계를 벗어나나요? 안 벗어나나요?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밑에 음을 우리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친다면 이 멜로디를 우리가 기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들려줘 보면 이 첫 번째 멜로디를 우리가 더 기억을 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패턴이 4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패턴을 가지고 이 음들을 묶어서 청킹을 하다 보면 이 음들이 4개의 정보로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그 음 하나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음과 음 사이의 관계를 작업 기억을 통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드러나는 것이죠. 패턴을 지금은 3개의 음만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더 늘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적인 경험이 풍부하고 교육과 훈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더 긴 패턴을 볼 수 있고, 그 패턴과 패턴의 조합을 통해서 어떤 음들을 다 청킹을 할 수가 있다면 정보량이 확 줄어들어서 우리의 단기 기억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제로 들어가면 모차르트가 이런 병목 현상이 없었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있었지만 수많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음악의 패턴과 형식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패턴과 형식에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청킹화 시킴으로써 정보의 양을 또 확 줄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인간의 기억에 쓰임이 절대음고와 상대음고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으로의 병목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청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적용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좀 이런 기억에 관한 것들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서 수업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청음 수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